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자, 안녕하십니까. 명예와 수다 김철중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눈을 부릅뜨라입니다.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기 한 명의 또 초대 손님 있네요. 자,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년인사 인턴 기자 서울대 본과 4학년 조우섭입니다. 아, 조우섭 씨. 예. 아, 잘생겼네요. 의전원이에요? 의대? 의전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전공했어요? 아, 저는 화학 전공했습니다. 화학 전공. 뭐 도움 돼요?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뭐 화학 전공을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뭐 새로운 의료 기기를 뭐 개발한다든지 뭐랄 생각 전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저희는 잘 지냈는데 김철중 기자가 하도 안 나와서 청취자분들이 어디 갔냐, 김철중 기자 많이 바쁘냐, 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금단 증세 발생했다, 뭐 이런. 저는 주로 동남아 순회고 학회에 좀 많이 다녀고 막 그랬습니다. 최신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왔어요. 천고지홍님이 저희 크루들 몇 명의 캐릭터를 이렇게 딱 써주셨는데, 김철중님 의료계의 김구라, MC인 자신도 철저히 내려놓지만 모셔놓은 게스트도 어설피 포장해주기보다는 함께 내려놓고 방송하길 추구하는 저돌성의 실천자, 이렇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그러기 힘들 것 같은데. 왜요? 평소에 늘 그렇게 하잖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눈을 부릅뜨라. 야, 이거 누가 잘못써? 눈을 부릅뜨라. 접니다. 아, 오케이. 눈을 치켰더라로 바꾸죠. 아, 예.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안검하수입니다. 안검하수. 눈꺼풀이 내려오는 질환이죠. 대개 부모님들이 이런 거 많아.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도 있지, 주로. 이거는 이제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모신 교수님과 얘기를 하고. 자, 오늘의 모신 교수님, 윤진숙 교수십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안과 교수십니다. 전공 분야는 성형 안과. 좋은 거 2개 다 하시네. 그 다음에, 의안. 갑상선병에 의한 안병증, 그리고 안화, 그러니까 안화라는 게 이제 눈의 골격 말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안구의 골격, 및 안검 종양, 이런 걸 전공하고 있습니다. 자, 세브란스 연세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다 하셨네요. 자, 윤진숙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윤진숙입니다. 네, 항상 이런 거 진행할 때마다 안타까워. 너무 미인이셔. 하여튼 예쁘세요. 이제까지 우리는 계속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왔어. 여자 초대 교수님을 모실 때는. 오늘도 그 원칙이 적용되는 지난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뻔한 지난 게스트한테 상당히 미안하네. 맨날 하는 얘기인 거 알면서도 듣는 윤 교수 좋아한다. 막 그러면 또 다음번 여자 게스트 어떻게 구하려고 이렇게 민을 구했어? 계속 우리 올라가야 되는데. 자, 안성형 분야가 전공이시고 로체스터 메이오 클리닉 가서 연수를 갔다 오셨네요. 2007년, 2008년. 여기 되게 추운 데인데. 네, 굉장히 춥죠. 근데 여기가 되게 유명한가 보죠? 그 메이오 클리닉은 뭐 다 워낙, 아시니까요. 예.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안성형에서? 네, 겨울에 많이 춥습니다. 영하 29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요. 예, 굉장히 추운 데죠. 그런 날은 병원 안 가도 되지 않나? 가야 돼? 병원은 항상 오픈인데 학교는 문을 많이 닫더라고요. 거기가 보면은 약 9월 말부터 겨울이 시작해가지고 5월 초까지 겨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나. 여기 특이한 직함을 갖고 계셔.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적정진료 관리 부실장이죠. 네. QI 부실장. QI 부실장. 퀄리티 임프루먼트. 예. 이거 되게 할 일 많은데. 굉장히 바쁘죠. 네. 되게 할 일 많고 피곤해 이거. 네. 네, 환자 이제 민원들 관리도 하고 또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이제 의료 사고 관련해서도 이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워낙 잘하니까 적정 진료 관리 잘 하니까 네.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안검하수 얘기할까요? 안검하수라는 게 이제 윗 눈꺼풀이 아래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어떤 경우를 안검하수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나요? 네. 그 안검하수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주위에 제 친구들도 내 눈 안검하수 아니냐. 또 오늘 제가 오전에도 한 60명 넘게 이제 환자를 보면서 내 눈이 안검하수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개인 이제 성형외과라든지 성형하는 이제 그런 클리닉에서도 안검하수가 맞으니 안검하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진짜 안검하수냐 이제 몰랐다가 알게 돼서 그거를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과장돼서 안검하수가 아닌데도 이라고 그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안검하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 눈은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있어요. 위 눈꺼풀 올림근이라고. 그래서 그 근육의 힘이 약해지거나 또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그게 이제 늘어나고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러면 눈을 올려주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잘 못 뜨기 때문에 이마를 써서 이제 눈을 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이마를 많이 쓰시거나 턱을 드시거나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때 안검하수라고 하고, 안검하수의 정의 자체가 딱 이렇게 클리어컷하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눈을 보면은 동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홍채 까만 동자가 있는데 그 동자를 이마를 쓰지 않고도 한 1, 2mm 정도 또 2, 3mm 정도를 이렇게 가려서 시야 장애가 일어나거나 하는 거를 이제 안검하수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거울 보고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울 보고도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거울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쳐다보는 상태에서 눈꺼풀이 그 까만 눈동자의 절반 이상을 덮어 있으면 절반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라이트 있어요. 펜라이트라고 또는 이제 그 형광등 불빛을 내 눈에다가 이렇게 비춰봤을 때요. 그 까만 동공의 불빛이 센터에 딱 불이 반사가 돼요. 근데 그게 가릴 정도가 되면 시야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빛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위에까지 눈꺼풀이 덮여 있느냐. 이제 그 기준으로 안검하수의 경도, 중등도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병원 가면 돼요. 안과에 가봐 한번. 아니 저는 예전에 뭐 그런 안목도 없어. 안 되는데 제가 압구정 4번 출구를 좀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내가 이제 이 압구정 4번 출구의 의미는 뭐야? 성형외과 거리라는 뜻이야? 그렇죠. 네, 가봤는데 너무 부끄럽네. 저는 몰랐는데 그 이마에 이렇게 손을 얹고 눈을 떠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이. 근데 몰랐는데 제가 눈을 잘 못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안검하수라고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런 데가.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뜨는 기능이 눈꺼풀 올리는 그 근육으로만 뜨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마에는 프론탈리스 머슬이라고 이마 근육이 있는데 이마 근육으로도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마 근육으로 눈을 뜨면 실제 눈썹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맞아요. 그렇게 뜨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굉장히 많아. 그 액션을 그러니까 블럭을 하는 거죠. 그 액션을 손바닥이나 뭐 손으로 이렇게 꽉 누른 상태에서 눈을 떠보게 했을 때 그걸 좀 뜨는 게 힘들어 할 때는 눈꺼풀 올리는 근육에 뭔가 좀 위크니스가 있다, 약한 게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전혀 안검하수는 없으세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때 술 잘 됐네. 이게 눈꺼풀 올리는 근육 이름이 뭐라고요? 위 눈꺼풀 올림근. 네. 되게 쉽다. 네, 쉽죠. 리베이터 머슬, 리베이터 머슬이라 그래서. 아니 내가 그 기사를 쓴 적 있는데 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안검하수의 전형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면은 눈썹을 계속 올려. 그리고 이마에 주름이 확 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눈꺼풀이 안 올라가니까 자꾸 눈썹 올리는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네,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썼더니 뭐 항의는 안 왔어. 그 윤 교수는 TV에 유명한 사람들 나오면 저 사람 안검하수네 아니네 이런 게 눈에 들어오겠네요? 좀 많이 들어오죠. 네. 그런 안목이 있지. 그래서 이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쭉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아. 네, 맞아요. 눈썹을 올려서 눈을 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왜 그런 거죠? 동양인의 그 특징인가요? 그거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왜냐면 동양인들이 쌍꺼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쌍꺼풀은 한번 눈꺼풀을 이렇게 접어주는 효과가 20세 있거든요. 이후엔 다 있던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버행잉이라 그러는데요. 네. 커튼이 이렇게 내려오듯이 네. 눈꺼풀의 그 피부가 사실은 안검하수는 없는데 그 눈꺼풀 테두리를 넘어서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야를 가리죠. 그러니까 이마를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쌍꺼풀이 없어서. 예, 쌍꺼풀이 없는 것 자체로도 네. 그래서 그거를 가성 안검하수, 가짜 안검하수라 그래요. 실제 가성 안검하수는 아닌데 네네. 그것 때문에 안검하수처럼 보이는 실제 안검하수 같은 이펙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야 가려지죠. 네, 불편해요. 아, 그럼 이게 쌍꺼풀 수술만 해도 눈이 딱 떠지죠. 그러면 그 이게 맨 처음에는 그냥 눈썹만 치켜 올려서 눈을 뜨다가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막 자기 체득된 습관이겠죠. 이렇게 그렇죠. 눈을 뜨려면. 네, 네. 근데 그러다가 그게 더 심해지면은 이제 턱까지 올리겠구나. 턱도 올리고 이제 눈 이마에 주름이 그러니까 만성으로 생기니까요. 주름이 이제 안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너무 오랫동안 이마를 쓰다 보면 주름이 생깁니다. 근데 턱은 왜 드나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근데 해서. 이제 되게 성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네. 선천성인 경우에 아기들이 이제 시야가 가려지고 이제 잘 안 보이니까 턱을 드는 경우가 아주 심한 경우에 그렇죠. 그 안검 하수 때문에 주름이 생겨요. 이마를 이마에. 막 써가지고. 네, 심한 근데 경우. 그분이 보톡스를 맞아서 이마에 주름을 없앴어요. 그러면은 잘 안 되나요? 그런 게 바로 아주 좋은 질문했어. 이런 거는 이제 눈을 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질문했어. 아유. 그거는 완전히 재앙이죠, 재앙. 왜냐하면 그래? 그분은 본인이 이제 그 눈을 뜨기 위해서 이마를 올려서 생긴 주름인데 네. 그걸 주름을 없애려고 보톡스 맞으시면 이마 축 처지니까 그 뭐 그래가지고 네,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이게 약간 무식한 의사한테 가서 네. 보톡스 맞다가 이 사람 보면은 안검하수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이마주름 생긴 건데 거기다 딱 놔버리면 어떻게 됐어? 눈이 확 가라는 거야. 6개월 동안 그냥 풀릴 때까지. 그 쌍꺼풀 수술하면 안 되나? 제 생각에는 근데 보톡스를 놓으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안검 하수가 있고 주름이다. 그래서 거기 놓지는 않으시지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야. 왜냐하면 이제 보톡스 엄청나게 많이 맞잖아. 네. 이렇게 잘못 맞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안검하수인 사람은. 그다음에 아예 처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검하수인 애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 안검하수 수술의 백미야. 사실은 그 이제 선천성 안검하수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양쪽 다 그런 사람도 있고 한쪽만 그런 사람도 있다며요. 네, 한쪽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자기 아이가 선천성 안검하수로 태어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굉장히 속상해 하시거든요. 근데 선천성 안검하수가 생기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근육 자체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디스트로피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눈 올리는 근육이.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수축이 잘 되는 근육이 깨끗하고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근육이어야 되는데 수술할 때 들어가 보면 약간 나뭇가지처럼 뻣뻣한 종이장 같이 얇아져 있는 그리고 지방이 많이 침현되어 있는 그런 근육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근육은 이제 수축을 못해요. 그래서 눈을 올려주질 못하기 때문에 선천성인 경우에는 수술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마근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꺼풀 판이랑 이마근을 뭔가 그 재료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이마를 떠서 눈을 뜨게 하는 수술을 합니다. 이마근 걸기술이라고요. 그건 뭐 내가 할 거 아니니까 난 지금 뭐 진지하게 안 들었어. 붙였어. 그냥 아유 저 수술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네. 그게 그 몇 명 다 한 명이에요? 그 통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저희 거의 몇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교수한테 하나 어드바이스 주겠는데 이런 방송에 나오면 이럴 때는 통계를 놔야 돼.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몇 프로다 막 이래야 좀 유식해. 왜? 좀 많죠? 뭐 아니면 가끔 있어요. 이러면은 약간 격이 떨어져. 그러니까 대략 뭐 인구 10만 명당 뭐 25명 작년까지 아마 뭐 통계가 있는데 제가 그거 딱 준비를 못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1000명당 2-3명 나올 것 같아. 네, 그 정도는 됩니다. 그렇지. 네. 그러면 약간 양쪽 다 안검하수로 태어나는 아기보다 한쪽만 안검하수로 태어나는 애가 더 많아요? 양쪽이 좀 더 많죠. 네. 근데 그 엄마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부모들은 깜짝 놀랐겠다. 그렇죠. 많이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눈을 안 떠. 네. 태어났는데. 못 뜨는 거 거의 못 뜨는. 아니 거의 감겨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아주 경한 정도도 있고요. 이제 심한 정도도 그러니까. 있는데 예. 당장 수술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런 경우는 몇 살 때예요?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돌 전에라도.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빛을 비췄을 때 동공 중심에 불빛이 네. 보이면 조금 지나도 되는데 그게 안 보일 정도로 아예 가려져 보이고 턱도 들지 않습니다. 이러면 애가 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러면 이제 시력에 영향이 있죠. 네. 이건 약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올려줘야 돼요. 예, 돌 전에. 야, 그걸 이렇게 좀 올려서 테이프를 어떻게 붙여놓을 수는 없나요? 그것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진짜 수술을 있나봐. 못할 때는 수술을 못할 때는 정말 그 뭐 하이파픽스라든지 이런 그 뭐 테이프 있어요. 네네. 그 테이프로 잘 때 그 테이프만 떼주면 될 거 아니에요? 눈꺼풀을 이렇게 올려줘요. 그래요. 근데 이제 피부가 얼마나 약합니까, 애들이. 그 테이프 때문에 피부 문제가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몇 살 때요? 그러면 이렇게 응급을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해주는 때 말고. 보통 응급으로 할 때 말고는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왜냐면 그럼 막 6살 때까지 계속 애가 눈을 한쪽이,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막 처진 상태로 다니란 말이야? 만약에 이제 그거 자체로 애가 이제 아주 힘들어하거나 턱을 많이 들고 이러면은 3-4살에도 해주고요. 아니, 우리나라 부모가 못 참을 것 같은데, 나는. 네,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애는 왜 눈이 이렇게 처졌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꼭 그렇진 않은 게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전신 마취 안 하고 싶거든요. 요새는 전신 마취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전신 마취도 사실은 너무 어릴 때 하는 것보다는 좀 커서 하는 게 안전하기는 한 게 그게 사실이니까요. 교정술이 뭐 12시간 수술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1시간이면 끝나죠. 그러니까. 양쪽에. 이거는 보험이 되나요? 건강보험? 네, 안검하수는 보험이 됩니다. 선천성도 보험이 되고 이제 퇴행성, 그러니까 퇴행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의학 용어라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처지는 그런 안검하수도 동공축을 꽤 가리고 시야 장애가 있으면 그 사진자를 저희가 심평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의무기록에 올려야 되고 안 그러면 삭감돼요. 이거 눈 감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쉬운데? 눈을 개슴틀에 뜨고 사진 찍으면 되겠네요. 기자님.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 보험으로 해드릴까요? 안 해드릴까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제 양심에 눈 좀 더 내리세요. 더 내려. EBS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거의 너무 참조하시면 안 되는데. 거의 맘만 먹으면 건강보험이 되는 구조네. 그 진짜 안검하수하고 우리 보통 왜 저도 가끔 듣는데 그냥 전 가만히 있는데 졸리냐?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졸린 눈. 조금 졸린 눈? 이런 거는 뭐 정도 차이인가요? 아니면 뭐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너무 그냥 생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검하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우리 혹시 선생님 아시겠지만 뭐 중증 근무력증 같은 거는 그 근성 안검하수라고 그래서 근육의 근육 자체에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는 그런 근육병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침에 굉장히 멀쩡하다가 저녁 돼서 피곤하면 눈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안 떠지는 그런 근육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신경과에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애기들 마저 얘기를 하면은 그 애기들 수술비용은 얼마 정도예요? 수술 비용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놀라시네. 네. 뭐 그게 굉장히 비싸게 받나 보다. 모르는 듯. 네, 이 수술 비용이 내가 사실은 좀 비싸다고 굉장히 황당해요. 사실 제가 여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안검하수는 사실은 수익이 안 나는 수술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싸요 수가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뭐 다른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도 이건 수술할수록 손해인 수술이에요. 지금 선천성 안검하수든 어쨌거나 눈꺼풀 올린근을 잘라서 올리는 수술 같으면 한쪽에 한자 내는 돈이 대학병원이 한 27만 원 정도 되고 개인 병원에서는 한 20만 원 전후일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저렴하다. 수술이 거의 성형외과에서 하는 쌍꺼풀 수술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어려운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쌍꺼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눈꺼풀 올린근을 찾아서 그걸 잘라서 연결해줘서 원하는 위치에 맞춰줘야 되는데 한자가 내는 돈이 27만 원이라는 거죠. 한쪽에. 그런데 쌍꺼풀을 만들고 예쁘게 해드려도 그거는 보험이 안 돼요. 다 삭감됩니다. 그래서 비급여를 차지를 해도 다 환불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선천성 안검하수인 경우에는 병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 선천성 안검하수인 경우 한급할 수 있대요. 예. 이거 네.
걸릴 것 같은데. 네, 선천성 안검하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용이 더 들죠. 왜냐하면은 이제 자가근막을 이용해서 눈꺼풀을 올리거나 할 때는 자가근막을 채취하는 비용이 한 그래도 3-4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을 이용해서 눈꺼풀을 올리는 경우 실리콘 비용 재료비가 또 들죠. 그래도 양쪽 다 해도 사실 100만 원이 안 되는 좀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드는 돈인데 이제 예를 들면은 거기에 굉장히 고난도 수술 같은데. 고난도 수술이죠.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데. 그 오버코렉션 되면 눈이 안 감길 거 아니야 또. 그거는 오버코렉션이 아니어도 안 감깁니다. 아 그래요? 네, 안검하수 선천성인 경우는 눈꺼풀을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근육에 신축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감으려고 해도 안 감겨요. 예, 그래서 눈 뜨고 자는 경우네. 눈 뜨고 자고 낮에도 사실 깜빡깜빡 하려고 해도 블링킹이 안 돼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엄마가. 간단한 병이 아니네. 얼마나요? 평생은 아닐 거잖아요. 평생이에요. 평생이에요? 예, 그리고 잘 때도 연골 넣어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자는데 잘 때는 우리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각막이 말라서 각막에 상처도 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애들은 아주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처지니까 좀 그때는 감기지 않나?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눈꺼풀이 위로 덮여도 그 안에서는 각막이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골을 꼭 넣어줘야 돼요. 보기에만 그런 거니까요. 예. 야 이게 이 선천성 안검하수가 간단한 병이 아니구나. 수술도 어렵고 수술 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네. 자 이제 성인들 와서는 주로 몇 살 때 많이 와요? 수술 받으러? 이제 성인이신 분들은 되게 이제 60-70대에서 제일 많이 오시고요. 예, 50대도 요즘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50대쯤 되면은 안검하수 정도가 처진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나이가 눈 좀 감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또 할 수는 없고 나라에서 정한 법이니까 지켜야지. 예, 잘 지켜야죠. 예. 비급여는 다 환급받을 수 있대. 제가 근데 한 가지 빼먹는데 이제 지방을 제거를 해서 좀 성형적인 부분을 좀 추가를 했거나 앞트임을 했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급여 추가가 가능합니다. 야, 그 안과 의사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의 성형외과의 그 수술들을 이제 같이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수술은 성형외과 의사가 더 잘해요? 안과 의사가 더 잘해요? 요즘 요런 질문 하시는 분 별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저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게 좀 약간 아나토미 해부학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도가 약간 성형외과 쪽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미용적인 접근이 많은 것 같고 저희는 항상 기능적인 것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안구를 보기 때문에 각막 상태도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술을 하고요. 실제로 안검 하수나 이 눈꺼풀 진짜 미용적인 성형 수술을 미국 소사이어티에 가면은 미국에서는 거의 안과 의사가 해요. 네네네. 나머지 뭐 얼굴을 땡기거나 뭐 다른 거는 대부분 성형외과지만 눈 쪽 성형은 거의 안과. 그래서 여기 이 대한민국에서 성형외과 학회에도 미국 안과 안성형 의사들이 와서 강의를 할 정도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안검 그러니까 이 하수 성형하시는 분들의 분포는 안과랑 성형외과랑 분포는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성형외과에서 눈꺼풀 수술은 더 많이 하시겠죠. 근데 안검하수는 좀 다르잖아. 안검하수는 이렇게 심한 경우는 이제 사실 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안 하죠, 성형외과가. 뭐하러 하겠습니까? 보험이 안 되죠. 이런 자리니까 제가 얘기할 수는 있나 보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과로 거의 오십니다, 환자들이. 야, 의료계 김구라한테 말려서 윤 교수가 다 내려놓고 있어 지금. 망했습니다 지금. 눈밖에 나는 거 아니야? 지금 성형외과 선생님들한테 불려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60대는 무조건 수술 방법이 뭐 케이스만 그러니까 이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건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쌍꺼풀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눈꺼풀을 좀 자른 거 아니에요? 잘랐죠. 잘랐죠. 그 늘어진 피부도 제거를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말린 것 같긴 한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다래끼가 많이 나셨대요. 제가 듣기로는 좀 눈꺼풀염이 많이 좀 생기셨다고 해요. 실제로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제 눈꺼풀에 그 메이보미안 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눈에는 다 그 기름샘의 분비가 좀 안 되시면 거기가 원래 염증이 잘 생겨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 것 같아요. 그 기름샘 분비가 안 되니까 눈꺼풀 염증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처지면 오히려 거기가 진물이 나고 다래끼도 잘 생기고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용적인 목적인 것보다는 좀 기능적으로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이제 국민들 보기에 조금 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제가 뒤로 듣기로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윤 교수님이 수술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기 서울대에서요. 그래. 성형외과요. 안과에서 안 했어요? 안과에서 안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오해 마시. 의사를 고르는 안목이 없었네. 그 눈꺼풀을 잘랐다는 건 중간을 잘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중간을 잘랐죠. 끝을 자를 수는 없지. 상식적으로. 그렇죠. 거기 눈썹도 있고 그 중요한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을 자르고 이제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쌍꺼풀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싹 올라가면서 괜찮다. 그 나이 드신 분들 거의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기자 저한테 한번 오시면 제가 자연스럽게. 왜냐면 역곡이 시작됐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제 우리 할만한 게 보이는데 제 눈에. 맞아. 아니 내가 항상 이렇게 열심히 뭘 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졸고 있냐.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90세인데 내가 무슨 소파에서 이렇게 TV 보실 때 보면은 거의 감기했어. 거의 감기했어. 그래서 저 하셔야겠는데. 근데 이제 해야 되는데 뭐 무슨 그 요즘 대부분 그 항응고제 먹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심장병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수술도 좀 이렇게 좀 복잡하더라고. 중간에 끊어야 되고 막.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일주일 끊어야 되고요. 또 쿠마딘이라고 이제 응고가 안 되는 약이 있는데 그거 드실 때는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헤파린으로 바꿔서 헤파린이 이제 숏액팅이라고 굉장히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꾼 다음에 한 반나절 정도 스톱하고 수술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제. 근데 이게 뭐 출혈이 그렇게 많은 수술은 아니죠? 이건 출혈이 많이 되는 수술입니다. 안과 의사들이 약간 쫄아. 원래 안과 의사들이 피 조금만 나도 벌벌 떨어. 보통 면봉으로 닦다가 꺼지로 닦잖아. 그리고 수혈 준비해달라고 그래. 피가 막 나는데 이렇게 막 면봉으로 닦아내다가 꺼지로 닦아낼 일이 생기면 수혈 준비해달라고. 사실 안과에서는 피 날 일이 없어요. 안과 수술치고는 피가 많이 난다는 거죠.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눈꺼풀에 이제 잘라내야 되는 게 피부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눈둘레근이라는 걸 잘라내야지 눈이 이제 가볍게 떠지거든요. 감는 근육. 근데 눈둘레근이 워낙 근육에 혈관이 많아요. 출혈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항응고제는 꼭 끊고 해야 돼요. 오케이. 이건 난 몰랐는데 이것도 그럼 건강보험이 되면은 환자 본인 부담금은 약 30만 원 정도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야, 그러면 70세 이상 노인들은 괜히 고생하지 말고 이거 빨리 받아야겠다. 그래서 요즘 많이 받으세요. 요즘은 이제 삶의 질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받으시고. 그 수술을 하면 이게 눈이 커지는 거잖아요. 일단 보기에. 그리고 속눈썹의 각도도 그럼 조금 달라집니까? 그렇죠. 눈을 찌르지 않고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눈썹 하수란 말도 있거든요. 눈썹 하수. 실제로 레시토시스라고. 있는 말이에요? 레시토시스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검하수가 있으면 눈썹이 밑으로 처지면서 안구에 닿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그 벌든이라고 그래요. 앞쪽에 짐을 덜어주면 눈썹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짐 무르는 것도 덜 하고요. 괜찮네. 박명수 씨가 했다는 수술이 그거 아니에요? 박명수 씨도 안검 내반이라고 해서 눈썹이 찔려서 어려서 했다고 들었고요. 그 수술 많이 봤죠. 그건 안검 하수는 아니고 안검 내반. 그거 하면은 마스카라 조금 적게 써도 되겠군요. 여성들은. 그렇게도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생각은 제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세브란스에서도 지금 안검하수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네, 많이들 받으세요. 환자는 좀 느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30만 원만 투자하면 세상이 이렇게 환해지고 눈도 시원하게 뜰 수 있는데 빨리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만간 오시면 제가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마딘을 끊었죠. 이게 그 서양 애들은 그러면 이게 거의 없어요? 서양 애들은? 서양에도 안검하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 기준들이. 사실 왜냐면 진짜 안검하수라는 게 나이 들면서 이 눈꺼풀이 그 피부가 처지는 거는 진짜 안검하수가 아니고요. 그 눈꺼풀 올리는 근육이 이렇게 스트레칭 되면서 늘어나서 눈을 이렇게 밑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떠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서양인한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냥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좋은 질문인데, 좋은 질문. 아, 그런가요? 눈꺼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없냐? 훌륭하네. 그거는 이제 눈이라는 헬스클럽에서 게 불가능한데. 다른 근육이랑은 달리 이렇게 트위칭이 많이 되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고 한번 늘어나면 그게 강화될 수는 없어요. 예. 오죽했으면 눈 깜짝할 새라고 그랬겠어. 얼마나 빨리 움직이면. 우리 근육 중에서 제일 빨리 움직이는 근육은 그렇죠. 뭔가 날라올 때 확 감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반응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수술 시기를 결정할 때 이제 어르신들이 계속 내려올 거 아니에요, 또. 수술했더라도.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65세야. 근데 좀 막 내려왔어. 좀 불편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좀 그래. 그러면 65세 하더라도 90세까지 갈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위 눈꺼풀 성형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안검하수랑 약간 다르신데요. 위에 피부가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서 밑으로 처져가지고 하는 거와 눈꺼풀 테두리의 그 높이 자체가 떨어지는 안검하수는 완전히 다른 병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피부가 늘어나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불로초를 먹기 전에야 90세 100세 되면 계속 내려오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2번 3번 계속 잘라낼 수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눈만 처지는 게 아니라 얼굴 자체가 페이스 다운이 되는 거죠. 중력과의 싸움이죠. 그 중력과의 싸움이 사실 눈썹도 내려오고 이 얼굴 자체가 내려오는데 눈꺼풀만 잘라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의 얼굴 특히 이제 얼굴 피부는 중력과의 싸움이야. 처지게 돼 있어 계속. 네네네. 그래서 가끔가다 물구나무 쓰고 다녀야돼. 자꾸 이렇게. 많이 누워 있는 사람은 좀 덜 처지겠네. 그거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내가 거의 절반을 누워 있어. 12시간 누워 있어. 수평적 인간이야. 야, 그러면 그거는 또 보험이 안 되겠네요. 그거는. 그래서 애매하다. 그 애매하죠. 그게 참 애매해요.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눈꺼풀의 하이트가 낮은 거는 보험이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아예 눈이 쭉 노화로 이렇게 축 처져서 눈을 가리는 거는 보험이 안 되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눈꺼풀이 축 처져가지고 눈꺼풀 테두리를 덮어서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 노인성 안검 처짐 같은 경우도 눈꺼풀 처짐. 그 처진 정도가 동공을 꽤 많이 가리고 그러면 사진상 심평원에서 보험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65세, 70세, 50대에는 아무리 눈꺼풀이 처져서 내려와도 테두리 높이는 정상이어도 그는 이제 보험까지 되긴 좀 어렵고요. 이제 60세 이상에서는 그렇게 가려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술을 만약에 안 받았을 경우에 무슨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네? 만약에 70세다. 근데 이거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계속. 그냥 본인이 불편한 거지. 거예요? 의학적으로 뭐 문제가 운전하는데 사고로 위험이 높다든지. 근데 아무리 처져도요. 그렇게까지 운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눈 작은 사람들은 어떡해요. 나보고 얘기해. 삶의 질에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대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정말 시야가 장애가 있어서 길 가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자기 태스크를 이렇게 완수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요즘은 그래서 20대 그 남자 학생들이 많이 와요 또. 그러니까 대학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딱 붙었는데 계속 이제 쌍꺼풀이 없는 눈이고 그리고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힘이 뭐 어떤 원인에서는 약간은 감퇴되어 있어요. 정상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 이마를 계속 쓰는 거예요. 눈꺼풀이 두껍고 지방이 많고 이런 젊은 이제 여학생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남학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와서 그래서 쌍꺼풀을 좀 작게 만들고요. 크게 만들면 또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약간 작게 만들면서 지방도 제거하고 그 무거운 피부를 좀 제거하고 난 다음에 좀 쉽게 눈을 뜨는 그렇게 많이들 옵니다. 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험은 안 되죠. 성형으로 봐야겠죠. 그런 수술을 받아본 입장에서 어때요? 해보니까. 우리 저 서울대 본과 4학년 학생. 티 많이 안 나요. 주변에 그런 거 받은 남자들 있어요? 그러니까 성형수술 받는 남학생. 쌍꺼풀 수술 받은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예요? 네, 남자. 그러니까 뭐 눈꺼풀이 뭐 눈썹이 찔러서 그런 것 때문에. 라고 말을 해. 네, 그렇게 말을 해.
근데 아직까지는 남자들이 성형 수술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예전보다 아니에요. 많이 되게 많아진 늘었어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그 안검하수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도 알고 나는 제일 놀란 게 30만 원이면 충분히 수술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으로. 한쪽 눈이요. 한쪽 눈에 30만 원. 뭐 일단 하나 맞지 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어르신들 너무 이렇게 미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불편을 참지 마시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대학병원 수준이면 다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또 개인 병원 선생님들도 경험 많으신 분들이 안검 성형을 표방하는 곳도 있어요. 네네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쌍꺼풀 수술하고 좀 다른 거다. 네, 쌍꺼풀하고는 조금 그래서 다르죠. 안검 성형을 표방을 하거나 안검 성형을 한다고 하는 교수님한테 가서나 받아야 된다. 네네네. 뭐죠? 네. 그리고 경험이 여기 있는 선생님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 교수님 주장은 이제 이왕이면 안과 의사한테 가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안검하수에 대한 유익한 정보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검하수에 이어서 윤진숙 교수 2편 안과의 질환에 대한 모든 것. 모든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일부? 몇 개. 일부. 왜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아는 게 많으신 것 같아. 아주 박학다식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그 안과 관련된 그동안에 들어온 질문들을 우리 윤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안과 질문이 안 그래도 많이 쌓여 있었는데 저희가 몇 개 선정을 해봤거든요. 제가 오케이. 하나 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HYP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늘 고맙게 늘 재미있게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작년 말부터 정주행하느라 매일 차 안에서 나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주행이 뭐야? 처음 1회부터 아저씨 정말. 여기 네, 1회부터 이렇게 듣는 게 정주행이고요. 아. 최근 거부터 거꾸로 듣는 게 역주행이고요. 아, 그런 거야. 아저씨 말고는 다 알아요. 2011년 8월생인 아이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약 2년 전부터 눈 깜빡임 증상과 햇빛을 보면 눈을 찡그려서 안과에 갔더니 속눈썹이 눈을 찌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난시와 약시가 있어서 그때부터 안경도 씌우고 있습니다. 한쪽 눈에만 도수를 넣었습니다. 다행히 잘 적응해서 지난주에 시력 검사를 하니 양쪽 다 0.8의 시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증상이 아직도 계속돼 2년 전에 처음부터 수술을 권유하고 계신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수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칼을 대는 게 불안하기도 해서 고민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젖살이 빠지면 나아지기도 한다고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별로 호전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술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하는 쪽이었으면 합니다. 네. 이거 언제 들어온 질문? 3년 전에 들어온 질문 아니야 혹시? 아닙니다. 이미 다 결판 난 건데. 여기도 보니까 전신 마취를 굉장히 엄마들이 많이 이제 두려워하는구나. 근데 이 질문에 있는 그 써니 목소리 굉장히 좋다. 질문 전문 기자인데.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싫다고 스킵하신다는 분도 있었는데. 아니 이 질문을 아주 잘 읽어. 감사합니다. 훌륭하네. 자 일단 우리 답변을 들어봅시다. 네. 요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아. 이제 그 안검 제대로 질문해. 예, 제대로 질문하셨는데 이 안검 내반이 정말 빈도가 높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동양인들은 이 아래 눈꺼풀에 이 눈 둘레근의 근육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살이 두툼하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두툼하니까 그 살이 말리면서 눈썹이 눈에 닿아요. 근데 아주 어려서는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다 말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크면서 콧대 수고 얼굴이 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펴지는 건데 그게 이제 그걸 기다리다 보면은 이렇게 난시가 생기고 각막염도 생기고요. 알러지도 계속 유발이 돼서 다래끼도 잘 생겨요. 그래서 안검내반은 학교 가기 전에는 당연히 수술해줘야 돼요. 왜냐면 또 학교 가면 요즘 애들 공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래 볼 때 이게 더 심하거든요. 책 볼 때. 그러면 이제 학업도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머니들 바로 당장 잡으시는데 내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자체가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 두툼한 피부 근육 제거하고 그냥 꼬매주는 거예요. 흉터도 거의 없어요. 수술하면
수술 시간 한 30분에 끝나고 그날 하고 집에 가기 때문에 전신 마취의 어떤 리스크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애가 굉장히 편안해하고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없어져서 전에는 틱인가 했던 것도 틱도 없어지고. 그래서 수술하면 이제 엄마가 이럴 걸 진작 할 걸. 난시 다 생기고 이제 한번 난시 생기면 그 다음에는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후회를 하시죠. 빨리 할 걸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아주 심하면 두세 살 그 나이에도 해요. 두세 살에도 하고 이제 학교 가기 전에는 좀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계속 좋아질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동기 전에 이게 빨리 해주는 게 유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복잡한 수술도 아니고 수술 시간도 뭐 30분에서 1시간이고 전신 마취 부담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고생할 필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 수술하고 나서 부모들의 반응은 진작 할 걸 왜 고생했을까?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껴졌어요. 딴 병원 간 거 아니에요? 또 많은 환자들이. 근데 이게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속눈썹은 파마하면 안 되나? 파마? 바깥으로? 근데 애들은 눈에 손도 댈 수가 없는데 눈썹 하나 뽑기도 어렵죠. 애들이 까무라치죠. 그거 하면 되는데 이거 눈썹 올리는. 근데 그게 이제 피부가 두툼해서 말리는 거기 때문에요. 눈썹 방향 자체가 아래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간단히 뭐 눈썹이 안으로 휘어서 이게 찌르는 게 아니라 눈썹 그 방향이 눈썹을 안고 있는 피부가 두꺼워서 안으로 긁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우리 HYP님이 보낸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된 거야. 네. 이왕이면 수술 주저하지 마시고 받으라겠지. 네, 그렇죠. 오케이. 자, 다음 질문. 미국에 사시는 나영란님, 영어 이름은 영란 우에레케? 몽골 부인랑 결혼하신 것 같다. 몽골 성 같아, 이름 같아. 네덜란드나 뭐 이쪽 아닐까요? 아니면 루마니아. 하여튼 나영란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자, 나이사를 몇 년째 듣고 있는 텍사스주에 사는 주부입니다. 제 딸의 두 딸 중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시인데 병원에서는 2살쯤 수술받는 게 좋다고 그러면 좋아진다고 해서 받았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만 4살이 지났는데 교정용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수술을 했던 선생님은 7, 8세까지 기다려보고 그때까지도 좋아지지 않으면 재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한 번에 실패가 있던 터라 믿음도 안 가고 답답합니다. 자, 간단하게라도 답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술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건 이제 사시와 관련된 수술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같이 컨퍼런스나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들었죠? 네네네. 근데 사시는 지금 이 정보만 갖고는 어떤 타입의 사시인지가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시가 내사시도 있고 외사시도 있거든요. 이제 선천적인 건데 선천적인 내사시니까 아마 2살에 받은 것 같아요. 선천적 내사시는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눈이 안으로 몰려 있으면 시력 발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되고 또 4살이 지나도 교정용 안경을 끼고 있다고 하는데 내사시 중에서도 안경을 껴서 교정하는 내사시가 있어요. 그리고 안경을 끼지 않고 수술해야 되는 내사시도 있고 그리고 그 눈이 몰려있는 눈이면은 그 눈을 일단 약시 치료를 한 다음에 또 사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외사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수술 안 하죠. 좀 이게 약시 치료에서 눈이 왜냐면 약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약시 치료, 가림 치료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한 6살, 7살 또 학교 가서 뭐 저학년 때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 시기를 정할 때 우리나라가 또 이게 죄송한데 보험 제도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10살 이전에 받아야 보험이 돼요. 이게 이상한 법이죠. 그래서 10살 이후에는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말이 안 되죠. 10살 이후에는 또 보험이 안 돼요. 아니 왜요? 똑같이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술인데. 네, 그래서 하려면 10살 이전에 해야 뭐 윤 교수가 한 건 아니지만 왜 그런 거야 도대체? 한 달만 지나도 보험이 안 돼요. 한 달만 지나도요? 그래서 10살, 만 10살 이전에 해야 된다는 또 그런 또 그 기준이 있어요.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시가 그렇다고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시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또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재수술인 것 같은데요.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라고 하시는데 저기 영국보단 낫겠죠. 미국은 요 멘트 신선해. 영국은 브렉시트야. 아유 거기 벌써 의학이 아주 거기 다 전멸입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도 좀 학회 때문에 다녀왔지만 어디를 다녀왔어요?
런던에 다녀왔어요. 딱 그 브렉시트 선거할 때 다녀왔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런 공공 의료 혜택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 걸려도 의사 만날 수가 없어요.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사보험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코 비염만 있어도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보면 100만 원의 돈이 나와요. 아, 사보험을 해도요? 네, 그냥 코 몇 번 보고 그냥 그거에 대한 그 진료비가 거의 100만 원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진료들을 하면서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런던에서는 이제 계시는 한해 오는 것 같아. 유민들인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오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의료 수준이 높긴 하지만은 이제 그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손기술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그래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사실 제가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에 우리가 연수를 가도 사실 배울 게 없어요. 네, 거의 우리가 아는 이상은 그래서 다 골프장에 가겠네. 골프장, 영어 뭐 어쨌거나 메이오 클리닉에 연수 갔다 왔는데 저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메이오 클리닉 의문의 1패. 근데 사시 수술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보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서양인하고 동양인의 눈이 굉장히 또 달라요. 많이. 어떤 그 병 자체의 어떤 그 빈도도 다르고 유병률도 다르고 특징들도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동양인들의 눈을 많이 보는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 쪽이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중부지방인 같은 경우는 아예 안검내반 이러면 모릅니다. 안검내반이라는 수술을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메이오 클리닉이 그렇더라고요. 중부에 있으니까. 제가 그걸 좀 보고 와가지고 혹시 이제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에서도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영란님 듣고 나서도 답답하실 것 같은데 텍사스에 이게 믿음이 안 가실 것 같아요. 네, 텍사스라면 좀 이게 보통 각 대학에 이제 사시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과에. 그렇죠. 근데 물어보면은 다 막 1년씩 2년씩 밀려 있어 수술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사시하는 의사를 많이 양성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어느 대학병원이건 다 1, 2년씩 밀려 있어.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물어봤어 안과 그 교수님한테 이게 사시 수술이 너무 어려워서 이 사시 전문으로 하는 교수 배출이 적은 거냐? 그랬더니 사시 수술이 쉽대. 어려운 게 아니래. 그럼 왜 이렇게 밀려 있냐?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대. 에이 뭐야 그게. 아유 그냥 하루에 몇 개씩 하면 되는데 여러 개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제 생각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의사님 그 사시 원장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사시는 원래 한 번 보고 수술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 번 봐야 됩니다. 2, 3개월 간격으로 사실. 그래서 그 사시각이라는 거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그 각에 따라서 수술 양을 결정을 하는데 애들이 협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봐서 그거 가지고 수술을 하면은 그거는 좀 부정화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시각이라는 게 애들이 항상 눈에 그 초점을 맞추는 거에 따라서 또 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번 보고 평균적인 그 각을 결정을 그 평가를 해서 이제 수술량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세브란스도 막 몇 년씩 1, 2년씩 밀려 있죠. 사시 수술. 저희 예전에 그랬는데 그 이종복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저기 그 공안과로 가셔가지고 서대문에 있는 네네네네. 지금은 교수님 뭐 2분이나 계시고 그래?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영국 의료제도 했는데 약간 이제 뭐 또 영국이라는 나라가 또 이런 거의 무상이잖아요, 무상. 그렇죠. 세금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이 의료에 있어서는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럴 권리가 있다라는 또 그런 나름의 또 철학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물론 이 제도가 너무 이렇게 무상이다 보니까 한양 뭐 웨이팅도 많고 뭐 이렇긴 하지만 정신 자체는 위대한 거라고 이제 평가를 하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그렇죠. 뿐이지. 우리나라도 뭐 만약에 전부 다 무상으로 하면은 분명히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그렇죠. 내가 아는 의사가 뉴질랜드 갔더니 인공관절 수술이 막 2년씩 밀려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 봤더니 이 정형외과 의사, 그러니까 뉴질랜드 영국이랑 똑같은 제도인데 이 정형외과 의사가 일주일에 2개만 한대. 공무원이니까. 열심히 안 하죠. 우리 같으면은 막
일주일에 15개씩 하거든.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러니까 뭐 그냥 금방 해결될 문제를 걔들은 웨이팅 2년씩 하는 거지. 자, 우리 또 하나 질문 뭐였죠? 우리 본과 4학년 학생 한번 질문. 다음 질문은 마미아무님이 보내신 질문인데요. 잠을 좀 못 자는 날에는 눈에서 눈물이 나와서 아이라인이 자꾸 번지네요. 안구 건조증인가요? 누워 있어도 눈물이 자꾸 흐르곤 하는데 이건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그 본과 4학년 학생이 한번 얘기해봐. 그 본과 4학년 수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 이런 환자가 왔어. 당신이 이제 의사야. 네, 눈물이 자꾸 나온다고 하시는데 안구 건조증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큰 병원 가보세요. 이 친구 안과에 관심 있다 그랬는데. 안과 배웠죠? 예, 배웠습니다. 오케이. 뭐 아주 굉장히 그 국문과적 해석을 했네. 눈물 나오니까 안 건조증은 아니지 않을까요? 자, 이거 어떻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 안과 진료 보면 정말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눈물 나서 오세요. 근데 안구 건조증일 수도 있고요. 네. 안구 건조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눈물이 나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눈이 건조한데 왜 눈물이 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눈물이라는 게 이 베이잘 시크리션이라 그래서 그냥 지속적으로 나오는 눈물이 있고 네. 리플렉스 티어링이라 그래서 자극에 의해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네. 근데 안구 건조가 되면 눈이 마르면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만 불거나 에어컨 바람 쐬고 차 안에서 히터 바람만 쐬도 자극이 되면서 건조가 더 심해지니까 왈칵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잤으니까 분명히 눈에 자극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돼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마 건조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누워서도 눈물이 흐르는 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날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데 아마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눈물이라는 게 눈물샘에서 눈물이 생기면 우리 그 개수대 하수도로 물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 네. 부엌 가면은 이게 개수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도꼭지에선 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밑에 하수도로 물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도 똑같아요. 네. 근데 하수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눈물 주머니, 코눈물관이라 그래서 눈에서 코로 연결되는 그 하수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거기가 이제 약간 찌끄러기들도 생기고 염증 생기고 특히 비염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거기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하수도로 눈물이 잘 안 내려가면 그 물이 고이는 거죠. 찰랑찰랑. 네. 그러니까 누워 있어도 눈물이 밖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이 돼서 눈물이 많이 났을 수도 있고 그게 잘 빠져나갔으면 괜찮은데 코로 내려가는 눈물길이 좁아져서 눈물이 밖으로 흐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안구 건조증도 있고 예. 그 이제 그 눈물샘 눈물길이요. 눈물길이 막혀서 일 수도 있고. 예. 눈물길이 막혀 있는데 안구 건조증인 경우가 가능은 합니까? 가능하죠. 왜냐면 안구 건조증은 워낙에 그냥 월드와이드하게 누구한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최근에는 또 컴퓨터 많이 보시 않습니까? 네. 또 미세먼지 네. 뭐 여러 가지 환경이 건조증을 유발해요. 뭐 화장도 많이 하시고. 근데 막히는 거는 아주 흔한 질환이거든요. 눈물 내려가는 길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막히면 뚫을 수는 있나요? 뚫을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 오면은 실리콘 관이라는 걸 연결해서 좀 넓히는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좀 지나서 오시면 이미 완전히 막혀서 그거는 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DCR이라는 수술이 있어요. 코 쪽이랑 눈이랑 연결해서 통로를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이 있어요.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그 수술. 이것도 임 교수님이 수술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하는 수술입니다. 잘 아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막 그 쑥스러워하시네. 네. 이것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죠? 네. 아, 이것도 제 입으로 잘한다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하여튼 뭐 몇 개월씩 밀려 있잖아요. 이것도. 아, 뭐 그렇게 저는 많이 밀려 있진 않습니다. 오시면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임 교수님 캐릭터 되게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러게.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게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노화 현상이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막 그 눈물길이 이제 막히는 것도 네, 그렇죠. 두꺼워지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다 맨 처음에는 그냥 관 이렇게 깔때기 딱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깔때기 같은 거 긴 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무슨 튜브라 그래요. 윤스 튜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튜브를 진짜 실제로 집어넣어서
한참 유행했던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안 해. 근데 그냥 이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튜브 자체가 옛날에 배웠을 때. 네. 아유,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내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올드 버전이야. 네, 근데 그 튜브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또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 튜브 요즘 빼고 있죠. 네, 빼고 있고 이제 DCR이라는 이제 뭐 새로운 이제 수술로 성공률이 95% 이상이니까. 그러면 요새는 튜브 안 나요? 요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송스 튜브라 그래요. 누가 개발하신 거예요. 송 선생님이 이제 그렇죠. 개발했네. 송 선생님 뭐 그런 분이 이렇게 넣었는데 그것도 잘 안 써요? 잘 이제는 없어진 수술이죠. 그 이제 다른 수술 방법으로 하죠. 요새는 뭘 이렇게 튜브 같은 거 안 넣어요, 거기다가? 이제 실리콘 관을 넣죠. 근데 이제 아니 관이 튜브잖아요, 근데. 근데 그거랑 틀려요. 송스 튜브는 구멍이 안에 뻥 뚫려 있어서 골로 눈물이 내려가게 하는 수술인데요. 네, 그거 거의 이제는 막히고 효과가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잘 안 하고요. 네. 다른 방법으로. 김철중 기자가 의과대학 다니던 게 이제 30여 년 전이니까 그때 배운 거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 그런 건가 봐요. 의학이 많이 바뀌었네. 근데 참 이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데 안과에 환자가 찾아와서 눈물이 계속 너무 많이 난다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쭉 듣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자꾸 우울하고 부정적 생각을 하고 슬픈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진짜로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서 다음 질문. 환자분들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보시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환자는 제가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다음 질문 갑시다. 네, 다음 질문에 앞서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이제 갑상선 기능으로 인한 안구 돌출? 네. 그게 은근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것도 빈도가 갑상선 항진증 환자의 한 30에서 40%가 안병증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안병증 환자의 한 5%는 지금 굉장히 돌출이 심하게 와서 이제 감압술이라고 해서 눈을 들어가게 하는 수술까지도 필요한 경우도 소위 말하면 이제 막 눈알이 밖으로 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20대 이제 젊은 여자들한테만 여성한테 생긴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굉장히 미용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20대, 네. 30대 초반 그때 이제 안구가 자꾸 나오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거는 진짜 무섭죠. 한 번 나오면 안 들어가요? 한 번 나오면 사실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병이 잘 났어도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도. 네, 그래서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눈이 막 나올 때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 빨리 면역 억제 치료를 해줘야 눈이 나오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하고 눈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왜 이게 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죠. 왜 항진증이 있는데 다른데 팔다리 멀쩡하고 눈만 튀어나오는지 그게 아직까지 그 병리 기전이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없는데 뭔가 자가 면역 항원 자체가 갑상선에 있는 세포와 눈 뒤쪽에 있는 안화 그 지방 조직이랑 근육에 있는 세포에 뭔가 공통 자가 항원이 있다. 그게 좀 밝혀졌어요. 야, 얘기된다. 이게 태생학적으로 같은 네네. 계열이구나. 네, 그런 이제 항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내 몸 속에 자가 항체가 막 생겼는데 그 항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서 거기가 점점 커지면서 눈을 밖으로 미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뼈 공간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지방 조직이 많아지고 근육이 커지니까 안구를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야, 그러면 그 지방 조직을 걷어내는 게 이거는 그렇죠. 이제 감압 수술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거 보니까 전공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전공입니다. 이제 환자 좀 많이 오고. 제 환자들의 한 30%는 갑상선 환자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좀 많이 보는데 은근히 홍보 잘 하시는데. 아니 그 보니까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안과 교수님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공 분야가. 백내장 하시는 분, 녹내장 하시는 분, 나머지 다 하시는 분. 윤 교수는 나머지 다 쪽인 거예요. 이제 사시는 안 합니다. 바깥쪽 하시는 분하고 망막 하시는 분하고 그 주변 하시는 분 이렇게 세 가지구나. 그렇게 5분야로 말해요. 백내장, 녹내장, 네, 망막, 사시 성형안과 이렇게 5분야로. 근데 그럼 눈 소위 말하면 아주 일반 용어를 쓰면 눈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눈알의 뒤쪽에 있는 조직을 제거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눈알을 빼고 제거해서 다시 넣고 이러지는 못하잖아. 그렇게는 안 되죠. 네네네. 그럼 만화나 가능한 얘기고. 네, 그렇죠. 그래서 눈꺼풀을 최대한 이렇게 밖으로 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바깥쪽 인대를 끊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건 그렇게 막 내시경 이런 걸로 안 돼요? 내시경, 제가 좀 굉장히 놀래고 있는데요. 요즘
아는 내시경으로 게 참 감압 많아. 수술을 하는 게 조금 이슈가 돼서 최근에 이제 학회 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 정 안 되면 로봇 시켜. 근데 그러면은 눈 아래 이렇게 안으로 좀 밀려 들어가요. 네, 그렇죠. 네. 지방을 제거하거나 뼈를 이렇게 이제 일부러 골절을 시켜요. 네, 뼈 안쪽에 밑에는 이제 상악동이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이제 또 부비동이 있거든요.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는구나. 부비동 쪽으로 뼈를 열어주면은 이제 눈이 들어갑니다. 지방이 탈출해서. 야, 이거는 어차피 병이 좋아진다고 해서 눈알이 다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미 눈알이 튀어나와 있는 상태라면은 다 수술 받고 싶어 하겠네. 꼭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환자랑 상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환자가 왜 눈이 튀어나온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수술 자체가 위험하니까. 좀 신경 뭐 이런 것도 있고 2시간 걸리고 또 굉장히 통증도 또 있고 무섭죠. 모든 사람이 내 눈에다가 이제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망설여지시죠 아무래도. 네. 야, 이것도 약간 그 수술의 아주 아트 같아. 아트일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눈알을 딱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렇죠. 네. 이거는 직접 손으로 눌러서 집어넣는 게 아니니까 뒷공간을 어느 정도 열어줬을 때 이 눈알이 뒤로 밀려넣어 딱 정상적으로 보일까. 이것도 굉장한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뼈를 어디를 어느 부분을 이렇게 골절을 시키고 지방을 몇 cc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눈이 들어가는 게 그치. 어느 정도는 이제 평균이 나와 있고 이제 술자에 따른 어떤 경험에 의한 그런 수술량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러겠지. 지방이 좀 딱딱한 분들은 아무리 해도 또 안 들어간 사람이 있고 굉장히 뼈 두꺼워서 생각보다 뼈 감압을 못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제가 원하는 만큼 눈이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근데 이제 원하는 만큼 잘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좀 환자한테 좀 미안하죠. 그 예상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예전 들은 것도 있어요. 눈이 쑥 꺼져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조금 다시 나오게 한 분도 한두 분 정도 있었어요. 약을 끊어야지. 다시 이제 악화시켜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자기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환자분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인터넷으로 공부 다 하고 오세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요. 뼈 감압을 얼만큼 해주시고 저를 몇 미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진짜? 굉장히 똑똑하세요. 젊은 환자들이니까. 아니 어설프게 똑똑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얘기를 안 하시면 좋은데 왜냐면 제가 딱 눈을 봤을 때 요 정도만 들어가면 딱 안전하고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정도에서 멈추면 딱 제일 예쁠 것 같은데 뭔가 공부를 하고 오시고 인터넷도 카페가 있으신가 봐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5mm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더 넣어주세요 하시면 저도 수술하다 보면 자꾸 그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멈추려고 하다가도 그래 환자가 원했으니까 해서 조금 더 하다 보면은 그렇게 좀 더 들어간 경우가 이제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양쪽 다 하는 거죠? 양쪽 다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한쪽 안 들어가고 한쪽은 확 들어가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해질 거예요. 그래서 양쪽 잘 맞춰야죠. 그러니까 눈이 나오는 정도도 다 달라요. 환자들마다.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은 좀 더 하고 좀 덜 하고 이렇게 맞춰서 수술합니다. 듣기만 해도 되게 어려운 수술이죠. 쉽지 어려운 수술이죠. 예. 그런 분 앞에서는 이렇게 농담하더라도 좀 조심해야겠다. 이거 눈 튀어나올 일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자, 다음 질문 가죠. 네, 음악 X 파케오 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당뇨가 있어서 1년마다 눈 정기검진을 받으십니다. 최근에 진찰받았을 때 백내장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손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백내장을 늦출 수 있는 약 같은 게 없을까 하고 물었더니 가리윤이 점화액이라는 걸 처방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걸 쓰시니 눈이 더 침침해서 쓰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침침해져도 계속 투약을 해야 할까요? 다음 병원 갈 때까지 1년이나 남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나 처음 듣는데 가리윤이 점화네? 이걸 그러니까 백내장을 예방한다? 이거 좀 이상한데. 그 가리윤이나 뭐 퀴낙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그래요? 백내장을 예방한다고 해서 주는 약들이 있는데 실제 그 백내장을 정말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사실은 그 연구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백내장은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증명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항산화제고 이러니까 이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좀 아이템. 확실치는 그 수정체가 이미 한번 혼탁이 온 게 맑아지지는 않는 거고요. 뭐 더 예방 차원만 있다고 하는 거면 불편하시다면은 굳이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요런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돼. 알 수가 없잖아. 효과를. 이거를 해서 백내장이 늦게 온 건지 빨리 온 건지 알 수가 있나. 몇 년 지나는 요런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돼. 그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는 도움이 되니까요. 예, 햇빛 차단은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리윤이 저만액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서 지금 검색해봤더니 강아지한테 많이 쓴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네요. 그건 좀 이상한데. 강아지 백내장. 예. 강아지 백내장? 강아지가 눈이 좀 백내장이 오잖아요, 강아지들도. 거기에다가 넣는다고 동물병원에서 뭐 어떻게 구했다 뭐 근데 이런 이게 글들도 이제 있네요.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사실 이제 의학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백내장은 진짜 간단한 수술이거든. 진짜 너무나 쉽게, 너무나 보편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받을까 말까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제는. 그렇지 않아? 괜히 저기 제 안과 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뭐 굉장히 고난도 수술이죠. 네, 백내장이 고난도 수술입니다. 그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정말 초심자가 했을 때와 경험자가 했을 때 결과가 많이 달라요. 그렇지. 이게 하다가 잠깐만 삐끗해도 훈항이 파열되면은 렌즈가 눈 안에 그 드롭이 되거든요. 비트레우스 유리체로 떨어집니다. 그럼 염증 생기고 그럼 정말 시력에 영향을 주거든요. 큰 수술로도 갈 수 있고 경험이 필요하죠. 이 러닝 커브가 충분히 필요한 수술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쉬운 수술이라고 하시면 수술 아닌데 한국의 안과 의사들이 너무 기술이 좋은 거야. 네, 그렇죠. 너무 잘해. 잘하죠. 그리고 손기술이 좋으니까 너무 잘하고 그리고 정말 막 너무 열심히 해서 경험도 쌓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무나 빠른 시간에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부는 야 이거 10분이면 하네 이렇게 돼야 하는 거야. 그렇죠. 이 10분까지 그 온 러닝 커브가 엄청난 건데 그렇게 해서 결국엔 잘했더니 10분이면 끝나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러면 30분 하는 수술을 10분에 할 줄 알면 3배를 더 줘야지 돈을. 근데 10분 한다고 돈을 깎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럼 누가 이렇게 수술을 빨리 하려고 그러겠냐 이거지. 이게 나의 주장이야. 정부 관계자들도 혹시 방송을 듣나요? 많이 들어요. 네. 아니 이게 한국의 어떤 의료 평가의 가장 큰 맹점이야. 맹점이라니까 어떤 환자를 더 안전하게 해주고 환자 수술을 시간을 좀 줄여주고 이런 노력을 했으면 거꾸로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수술이 짧거나 수술이 짧거나 뭐 이상한 기구를 더 많이 써서 환자한테 더 인베이지브 하면은 더 수술비가 더 비싸.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예. 내가 그 복지부 장관한테 이거 얘기하려는데 바빠가지고 만날 수가 없네. 본인이 바빠가지고. 자, 김정목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예전부터 눈이 너무 불편합니다. 책을 읽거나 모니터를 오래 보지 못하고 안경을 껴도 눈이 따가운 느낌이 나고 불편해서 안경을 벗고 책을 보거나 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몇 개월이 넘었는데 괜찮아지겠지 하면서도 안 나았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안경이 안 맞아서일까요? 몸이 피곤해서일까요? 참고로 가끔씩 일본에서 사온 눈 세척제인 아이봉을 쓰고 있으며 가끔 눈 굴리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4세이고 안경 끼고 교정 시력은 0.8, 벗으면 0.3입니다. 저만액만으로 괜찮아질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아이봉 아이봉은 아세요? 또 JYP? 뭡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폰은 아는데. 안구 세척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안약을 한 10분의 1 정도, 10배로 희석을 한 그런 거. 성분은 안약 성분 묽은 같은 안약 거고요.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지 한 30년 됐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가면 필수로 구매해오는 약간 필수템 중에도 하나였고. 이 정도로 인기가 있으면 왜 수입을 안 해? 그걸 지금 올해부터 동아제약이 이걸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3월 달에 들어왔는데 한 달 만에 초도 물량이 다 완판될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죠. 우리가 무슨 황당한 얘기를 해도 다 안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윤 교수가 지금 요거 읽었더니 이건 뭐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이봉은 사실 처음 들었어요. 네, 사실 처음 들었고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좀 눈세척제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드는데 그 저희가 눈 세척할 수 있는 뭐
그 솜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환자한테 줍니다. 왜냐면은 그 우리 눈에는 눈물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눈물층의 가장 겉표면이 기름층이에요. 그 기름이 눈꺼풀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 분비가 안 되면 그런 세척을 하면 그 기름이 잘 분비가 돼서 눈물 증발을 막아주거든요. 그게 건성환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아이봉이라는 거는 너무 그렇게 세척을 강하게 하면 그런 기름층 같은 게 다 씻어져 내려가서 그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눈물에 많은 이제 뭐 염증들이 좀 많이 심하다든가 뭐 이물질이 많이 생긴다든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쓰면 세척을 하면 아무래도 위생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일부 환자들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고 눈을 굴리는 거거든요. 컵 눈에 딱 맞는 컵 안에 아이봉 액을 넣고 눈에 대고 써봤구나? 눈을 떠서 네 해서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해서 돌리면서 이제 안에 있는 걸 하는 건데 그걸 하면 뭐 안에 있는 마스카라 찌꺼기나 반짝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굳이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나 싶은 게 네네. 우리가 인공 눈물만 넣어도 깜빡깜빡하면 네. 다 씻겨 내려와요. 아 진짜요? 그거를 솔직히 몰랐네. 수영장에서 물속에서 눈뜨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아 그쵸. 그게 얼마나 자극이 되겠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네. 그 각막 보호 성분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나트륨하고 비타민 몇 개가 들어있는 물이랍니다. 그게 근데 눈에 네. 결막이나 이런 데 흡수가 될까요? 저는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네, 않습니다. 그건 좀 네. 약간 과장된 거 같아요. 95년에 일본의 제약회사가 만든 제품이에요. 고바야시세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 널리 안 퍼진 걸 보면 그리고 그렇게 일본이 또 이상한 게 많아 보면은. 근데 그렇게 지금 아는 게 많던 윤 교수가 모르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 의견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자꾸 씻어내면은 진짜 이게 지방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생리적으로 나오는 눈물에는 면역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뭐 라이소자임이라든지 뭐 여러 IG 이뮤노글로불린 같은 것들도 다 들어 있어요. 좋은 아이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면역을 굉장히 유지하는데 우리 눈물이 다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씻어내는 게 뭐 저는 좀 의학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라이소자임 이런 거는 좀 우리 몸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왠지 그냥 좋을 것 같아. 그거 뭐냐고 여쭤보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혹시 그다음에 이렇게 약을 먹어서 눈에 이렇게 뭐 부작용 오는 약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약을 먹으면 뭐 무슨 뭐 고혈압 약을 먹으면 뭐 눈이 막 시리거나 뭐 이렇게 막 눈이 막 침침해지거나 뭐 이런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 중에도 그 각막병증 생기는 약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안과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오래 먹었는데 각막에 문제 없는지 이런 걸 확인을 시키고요. 또 우리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그 환자들이 드시는 클로로킨이라는 약도 있어요. 그 약은 망막병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신경이나 이런 데 막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약들. 그다음에 결핵약 중에 잘 아시겠지만 에탄보톨. 그 약도 시신경병증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미리 다 모니터링하고 처방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증상, 뭐 눈이 침침해졌다, 뭐 아니면 뭐 눈이 시렵다, 뭐 아니면 뭐 눈물이 막 더 많이 난다, 이런 것들도 약이랑 관련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린 계열 약 같은 경우에는 눈물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마르는 약들이 있는데 우리 시력의 질에는 눈물이 충분히 찰랑찰랑해야 맑게 보여요. 근데 눈물량이 주니까 건성환이 유발되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약을 처방받고 나서 그냥 며칠 있으면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정신과 약 중에도 이제 그런 건성환이 이제 생기는 약들이 있어요. 그럼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야, 그 얘기 되네. 얘기 되네. 근데 지금 제가 말이죠. 요 질문을 페이지를 넘겼더니 그 질문이 끝이 아니었어요. 김정목 님이 보내신 질문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제가 정록 색약이 있어서 직업 선택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카본 광선 치료라는 게 있던데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 눈꺼풀이 좀 처진 눈인데 이것도 눈이 피곤한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남자라서 쌍꺼풀 수술은 별로 하기 싫은데 눈매 교정이라도 해야 할까요? 써니님 목소리 너무 매력적입니다. 안과에 관한 내용도 가끔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계속 뜬금없이 써니. 감사합니다. 자, 이건 뭐죠? 카본 광선 치료. 저도 이
이 질문 보고 사실 찾아봤는데요. 이게 아마 한방에서 하는 이게 선전하는 치료 같아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좀 허황된 치료죠. 판타지 같은 치료죠. 무슨 광선 치료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뭐 불빛 쏘여가지고 정록 색약을 해결해 준다고 일부 한의원에서 하고 있다고요. 근데 정록색약은요, 어떤 세포 색각을 받아들이는 세포 기능에 이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 밝혀진 게 그 치료가 없어요. 치료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건 날 때부터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야맹증이나 뭐 이런 색각 이상, 색약, 생맹 이런 건데 이게 광선 치료가 이게 효과 있겠습니까? 이건 뭐 효과나 부작용 전혀 검증되지가 않은 거죠. 요거는 이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판타지라는 지금 표현 쓰셨습니다. 네. 병원에서는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 옛날에 뭐 생맹을 침으로 고친다 가지고 이제 한때 뭐 시끄러웠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효과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색약, 생맹은 그냥 날 때부터 딱 세팅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선천적인 경우에는 생맹이나 색약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된 게 하나도 없나요? 그렇죠. 네. 그 참 그렇게 많은 신기한 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특수한 안경 같은 거, 뭐 구글 글래스처럼 이런 걸 하면은 파장이 막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된다거나 뭐 이런 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그냥 그 색맹 그 보는 책 있잖아. 네. 그걸 번호를 외우면 돼. 그것도 아저씨 27, 뭐 세 번째 페이지는 38, 뭐 이래서 다 외우면 돼. 근데 실제로 그 침을 맞고 생명을 낳게 해줬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그 TV에 나와서 애가 이거를 읽은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애가 이거를 너무 많이 본 거야. 검사를 계속 검사를 하니까 이걸 외워서 번호를 다 맞춘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 번호를 외운 그 색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분들도. 근데 제가 최근에 뉴스 하나 보다가 야, 그래 참 나라가 많이 발전했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그 서울 지하철 노선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색깔별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색약 가지신 분들은 그걸 잘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록 뭐 혹은 뭐 또 뭐 있죠. 하여튼 그런 그 색약자들을 위해서 특수한 노선도를 몇 가지 버전을 새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참 잘했다. 그건 좋네요, 진짜. 네, 진작 좀 일이네요.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그 생맹, 색약, 뭐 생맹 이런 게 이제 일반인들은 아예 저 사람은 흑백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특정 색깔만 인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삶은 그냥 컬러풀하게 사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막 섞여 있을 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지. 색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신호등은 보나요? 신호등도 못 하실 것 같은데. 신호등도 뭐 위치나 이런 걸로 보면 충분히 감지했기 때문에 이게 그 색약이 아주 심한 게 아니라면 면허증은 나올 거야. 아, 그래요? 색약은 뭐 가능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 크루들 중에 안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안과 질문이 사실 오늘도 다 해결 못했습니다. 맞아요. 윤 교수 다음에 언제 또 한번 그러니까요. 탐나는 캐릭터십니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해결을 해봤습니다. 네. 거의 안과와 눈질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주 유익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신 세브란스 병원 안과 윤진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예학수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